웃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거의 웃고 지나가지 않는 날이 없죠. 예. 매일 웃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웃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다 그런 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세월호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럴 때는 웃음이 안 나왔겠죠. 근데 거의 매일 웃습니다. 만약에 웃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완전히 좀 마비가 돼서 웃음 기능만 다 사라졌다. 다른 표정은 다 나오는데 웃음만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사회적인 장애를 겪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데 하나도 안 웃어보세요. 오늘 이 강의 듣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오후 내내 사람 만나면 절대 웃지 말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강사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파티를 한다고 그럴 때 웃지 않기로 약속하고 파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티가 되겠습니까? 웃음은 인간이 언어 이전에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더 근본적인 언어다. 소통의 통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들은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웃어요. 어른들이 추상화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런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저런 때가 있었고요. 얘들 지금 어른들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 웃습니다. 왜 웃죠? 뭔가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머의 핵심, 의외성입니다. 늘 기대하는 바대로, 습관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는 웃게 돼요. 물론 항상 벗어나 웃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묘하게 벗어났는데 어떤 전혀 다른 그런 논리가 거기서 발생할 때 웃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웃음을 새삼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때 우리는 웃음이 절실합니까? 실제 우리가 유머에 대해서 얘기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겠죠. 저도 유머니즘은 책을 쓸 때 아이러니하게 제 책인데 이거 쓰면서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에 그게 다인 줄 알고 무너졌던 거죠.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벗어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자, 그 감옥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이 쉼표를 찍은 건데 너무 멋진데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죠. 이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쉼표인데 왜 마침표를 얻습니까? 때로는 물음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음표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건데 그걸 당혹스러운 모습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굴레를 저는 이런 도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순간은 다 생각이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생각은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유머는 그 언어와 관계된 거라서 이제 오늘 중요하게 다룰 텐데 이 생각은 또한 어떤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의 관계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감정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근데 일을 할 때 특히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굉장히 밀접해서 생각이 힘든 게 아니라 감정이 힘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그걸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그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확신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잘 돌아가고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향상시키면 좋은데 이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 여러분이 힘든 시기에 여기 각각이 어떤 경우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누군가가 그 생각과 그 감정을 막 날 비난했다든지
비난할 때 올라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난 안 돼라는 생각이 거기서도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로 유머라는 것을 배치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유머와 생각의 관계를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생각은 언어로 대부분 구성이 된다. 근데 유머는 되게 말장난입니다. 애기들은 웃기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웃겨요. 어떤 아이가 발레를 처음 봤대요. 태어나서. 발레가 뭔지 모르고 엄마를 쫓아가서 발레를 보는데 저 밑에서 언니들이 까치발레를 막 하는 거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굉장히 힘들게 보다가 엄마한테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그냥 키 큰 언니들이 하면 안 돼? 예, 이걸 일부러 웃기려고 어른이 했다 안 웃긴 겁니다. 아이의 세계가 나와 전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과 대화하다 보면 애들이 한참 말 배울 때 막 빵빵 터지죠. 어떤 엄마가 지하철에서 애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띵깡 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막 혼내다가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애가 딱 하는 말이 아빠. 하루 이런 겁니다. 애기들은 아직 어른들의 문법에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른 역시도 사고가 유연하면, 생각이 부들부들하면 이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아재 개그 여기서 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아재 개그 중에는 되게 아재 개그는 외국어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말장난은 통역이 안 되죠. 근데 영어 대 한국어로도 되는 그런 아재 개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빌 게이츠 노래하는 거 보셨죠?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노래합니다. 예. 이런 건 영어보다 우리가 더 젊어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 영어권에서도 이 말을 쓰기 비슷하게 할 텐데 우리말은 훨씬 더 실감나게 웃깁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과 유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유머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유머는 감정을 어떻게 해주죠? 여러분 막 웃고 나면 뭔가 시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좀 정화가 된 느낌. 그런 효과는 왜 생길까요? 유머는 실제 몸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웃음 치료가 왜 가능할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생리 실험을 해보면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 효과가 있어요. 통증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얼음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얼마나 버티는지를 재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막 웃고 난 다음에 다시 넣으면 좀 더 버틴대요. 그리고 팔씨름을 했는데 내가 방금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내가 막 웃고 나서 다시 몇 분 있다 하면 이길 때가 있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기운이고 파동이거든요. 에너지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지 않고. 우리 몸은 깃덩어리잖아요. 서양 과학으로는 이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 에너지 장이거든요. 이게 다. 근데 이건 주고받는 거라고요. 근데 감정은 유머를 통해서 훨씬 더 고양이 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웃음은 근데 웃음은 웃음인데 유머라고 하기엔 너무나 폭력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든 웃음이 있습니다. 울음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웃음은 상처를 줍니다. 어떤 웃음이죠? 비웃음입니다. 웃음거리가 될 때입니다. 울음거리란 말 없습니다. 비울음이란 말 없습니다. 어떤 울음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데 웃으면 폭력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기억을 다듬어 보세요. 지우고 싶었던 순간 중에 어떤 사람의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부정적 감정, 에너지 수익이 제일 낮다고 해요. 수치심.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함께 웃지 못하는 웃음, 이게 병든 웃음이다. 첫 번째가 이런 비웃음입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웃음거리가 된 기억도 있었을 거고요. 의식했든 못했든 남을
웃긴 대상으로 놓고 왕따를 시키거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조롱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기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유머와 관계의 이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린 되게 유머를 스킬로 생각합니다. 나 유머 감각 없다고 했어요. 아까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유머 감각이 없다기보다 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이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죠.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 만나면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별거 아닌 것에. 왜 그렇죠?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가족들 모여보세요. 엄마 어린 시절에 사진 보면 다 웃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내가 이 엄마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사진이 웃긴 거죠. 유머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웃음이 점점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공유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머 감각이라고 그러죠. 유머가 중요합니까? 감각이 중요합니까? 우리 보통 유머만 생각해요. 근데 감각이 더 우선입니다. 감각이 없는데 유머가 나오겠어요? 유머 감각이 있으려면 감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감각이 뭐죠? 영어로 센스입니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너희 센스가 없니? 그러죠. 그 센스는 뭡니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논리가 아닙니다. 다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유머 감각할 때 그 감각은 뭘까요? 우리 방향 감각, 패션 감각 그런 말 하잖아요. 다 그게 직관이거든요. 그럼 유머 감각은 패션 감각의 그 감각은 아닐 거예요. 공통된 것도 있어요. 직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감각일까요? 타인에 대한 감각이다. 저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지금 뭘 느끼는지 그걸 알아야지 웃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뭐만 하냐? 아재 개그만 하는 겁니다. 아재 개그는 이런 사회적 맥락 없이 툭툭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웃음은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건 중국의 유해민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주로 이 사람은 이런 얼굴만 그립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화가의 얼굴 똑같이 이렇게 자화상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웃어요. 모든 작품에 다 저렇게 웃고 있는 걸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 웃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감정? 웃음은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허탈한 웃음도 있고요, 그죠? 어이가 없는 웃음도 있고요,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웃는 웃음도 있고. 이건 이 작가가 1960년대, 7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이런 걸 거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중국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죠. 저게 핵심입니다. 현실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현실과 스스로 차단하는 약간 좀 슬픈 얘기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보자니 견딜 수가 없고 그걸 웃음으로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웃음이 많다고 한다면 저게 한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겠죠. 전곡을 찌르는 그런 독설 같은 게 웃음을 유발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하는 여성분들 이 말 들어보세요.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든 남자의 관심을 한 남자의 무관심으로 교환하는 게 결혼이다. 이해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굉장히 지적인 윗뜨죠. 이걸 윗뜨라고 그래요. 이게 바보스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유머인 여러 그 범주가 있는데 이런 건 윗뜨예요. 핵심을 탁 찌르죠. 또 미국의 코미디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놀랍고 경이로웠대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1년 반 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이런 것들. 이게 뻥이죠. 있는 사실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 이게 지적 유연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다. 대부분 그래도 이제 유머가 스킬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 감각인데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배치할 수 있으면 유머가 딱딱 될 수가 있어요. 단시일에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머책뿐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김재동 씨 예를 들어볼게요. 김재동 씨 굉장한 그 지성인이죠. 그 지성을 가지고 유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왔냐 그게.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유명한 얘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단어 다른 친구들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이 사람은 신문에서 스크립 해갖고 좋은 문구 있잖아요.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집해서 계속 외웠다. 그분의 암기를 대단하죠. 줄줄줄 나고 헌법 같은 거 줄줄 나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좋은 문구들. 시인의 표현들 꼭 웃긴 게 아니라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이건 꼭 유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글쓰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야, 이 말 정말 대단한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러면 옮겨 적고 외우세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헝가리 폴란드 속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런 말들도 이게 외우지 않으면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이렇게 됩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재미없게는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말 찍지 마라 똑같이 두 번 말 재미없어져요. 이런 건 유머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언어 감각들을 익히려면 자꾸 외워야 된다. 똑같이 일단 반복해서 따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관찰. 남들이 안 보는 거 보려면요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으면 스마트폰 덜 보세요. 대신 주변을 살피세요. 스마트폰은요 그냥 정보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내 주의력을 계속 뺏어가기만 하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뭘 살피게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읽힙니다. 이 말이 딱 먹힐까? 이건 직관이거든요. 타이밍입니다. 그다음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 있는 거. 스마트폰 왜 보지 말라고 하냐? 이 유머는요. 즉각해야 되죠. 상대방 표정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 말에 탁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그때 아까 그 말 할 때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 안 웃겨요 그거.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웃는 것도 그때 웃어줘야 돼. 그때 안 웃으면 집에 가서 야, 아까 너 그 얘기 있잖아. 지금 들은 게 되게 웃기다. 이건 안 되죠. 근데 카톡은요. 바로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디지털 메시지 미디어의 맹점은 뭐냐면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머는 실시간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유머하기 어려워요. AI가 굉장히 많은 걸 개발하지만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뭐 카톡으로 뭐 있죠. 알렉스처럼 말 걸면 답해주는 거. 카카오. 예. 웃긴 얘기 하나 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색해보세요. 그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무서운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근데 웃긴 얘기는 잘 못 해주더라고요. 웃긴 얘기 들었던 걸 해줄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걔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건 데이터 갖고 되는 게 데이터 갖고 하는 건 해. 근데 유머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데이터에 매몰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넘어서지 못한다. 결국 그러니까 유머는 유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고도의 지성이 유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경지에 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경지에 가 있으면요 이게 슬픔도 비극도 고통도 다르게 접수가 됩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이분들이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입니다. 금년에도 연극을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못 봤어요. 안타깝게 꼭 보고 싶은데 이게 오른쪽 표정을 보세요. 지금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겪은 걸 직설적으로 담진 않지만 뭐 비정규직인가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한 건데 저 표정을 보고 있으면 뭐 보통 그냥 연극 배우 이상인 것 같이 보여요. 저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죠? 근데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가슴으로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저렇게라도 해야지 이분들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런 남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고 그런 연극을 스스로 연기하는 걸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그 웃음은 그냥 여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묶여 있는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유머는 세계관이고 태도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머가 스킬이 아니다. 자, 이 세계관과 태도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그 사람과 많은 시간 보냈느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저절로 그냥 웃음이 흘러나오고 웃기려고 하는데 그냥 의외에 빵빵 터지는 폭소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절정이죠. 그때는 시간 낭비가 이렇게 막 웃고 나면 하나도 시간이 안 아까워요. 헛짓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잠시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경험이죠. 전성기라고 하는데 시간의 절정입니다. 피크 익스피리언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경상도의 그 고택 아주 오래된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거의 이제 폐허가 돼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둥에 저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자 계문일소입니다. 문을 열면 웃음꽃이 하나 피어난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한자라는 여러 가지 해석 방식이 있어요. 한문은. 근데 어떤 분은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웃음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냐.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문은 그냥 단순하게 문을 열면 웃음꽃이 피신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문이 뭘까 하는 겁니다. 문.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강의하러 2번 가봤는데 강의하러 갔는데도요. 감옥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죄수로 살면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하는데 감옥에서는 전혀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거야. 외출도 가끔 하고 뭐 견학도 가고 해요. 근데 항상 드나들 때는 간수가 문을 반드시 열고 닫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딘가 갇혀 있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추구합니다. 어딘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 수 있다면 드나들 수 있으니까 갇혀 있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넘나들 수 있으면 괜찮은 거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이 잠겨 있는 걸까? 웃지 못한다면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해서 웃지 못하는 걸 거고요. 그것을 열어줬을 때 새로운 정서적인 회로가 생깁니다. 새로운 웃음으로 우리 마음은 다른 에너지로 충만해질 수 있다. 봄에 이렇게 기운이 새롭게 솟아오르는데 이것이 우리 몸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웃음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